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경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경제 패스트 라인업 뉴스포터 에디터 신혜리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정부의 부동산 21번째 대책이 나왔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제가 가장 봤을 때 눈길을 끄는 거는 갭 투자 차단이었습니다. 예. 그동안 우리나라에 갭 투자가 너무나 많아서 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는 지적이 많았잖아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면 적은 돈으로도 이제 비싼 아파트를 살 수 있었는데 강남 경우에는 1억 4천만 원만 있으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런 갭 투자를 잡을 만한 다양한 규제가 나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을 했습니다. 예. 일단 잠실, 강남, 삼성, 청담동, 대치동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 지역에서 만약에 이제 앞으로 아파트를 사거나 주택을 취득해야 되면 관할 구청장에게 바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 허가를 받지 못하면 이제 구매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 주거용 토지에는 2년 동안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2년 동안 매매를 하거나 임대하는 것들은 차단이 됩니다. 갭 투자를 원천 차단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또 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실거주를 해야 되는 요건도 조금 강화가 됐습니다. 무주택 가구가 규제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를 봤을 때는요, 6개월 안에 그 집에 전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살지 않을 거면 사지 말라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1주택자다라고 하면 6개월 내에 그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요. 새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가 됐는데요. 이 투기 과열 지역에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에는요. 이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이 됩니다. 서울 아파트 같은 97%는 거의 33억 원이 넘잖아요. 그렇겠죠. 네, 거의 10억 원도 넘는데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가진 사람들은 앞으로 전세대출 받기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기가 한 채 있으면 전세 대출은 어렵다 이 말인데. 예. 그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갭 투자를 차단하는 것은 좋은데 예. 지금 전세를 살던 무주택자가 집을 살려고 했을 때 예. 이걸 차단해갖고 그러면 집 못 사게 하는 거 아니냐. 네. 현금 부자들만 집 살 수 있게 했다. 뭐 이런 주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런 실거주를 하는 사람들에게 좀 선의의 피해가 없게 예. 앞으로 정부가 추가적인 대책을 좀 내놓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일단 큰 틀로 보면, 주택을 투기를 삼아서 계속 그 자산을 불리는 그런 행태를 좀 바로잡겠다는 거여서 일정 부분은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일정 부분은 선의 피해도 좀 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건 좀 추가적인 대책을 보고 또 다시 점검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가 법인 부동산 투자를 규제하겠다 이런 예.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저한테도 흔히 그 주변에 뭐 전무가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아파트를 사면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이야기를 기자들한테까지 할 정도였어요. 부동산 법인입니까 그건? 네, 아니 그냥 법인을 그냥 법인이어도 만들었습니다. 상관없고. 예. 네, 제가 이제 1인 미디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 사업자를 하고 있는데 이제 법인을 만들어서 주택을 구매하라는 좀 허무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재테크 카페에 가면 지금 법인을 만들어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그 수법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차단하려고 강력한 규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일단 법인이 그동안 받았던 모든 혜택을 없애겠다라는 건데요. 개인에 비해서 법인이 적용받는 규제가 그동안 훨씬 덜했거든요. 예. 근데 앞으로는 이제 법인이 주택을 구매할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습니다. 이전에는 좀 자유롭게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대출을 못 받게 됨으로써 이제 이런 투기는 좀 줄어들 것 같고요. 그리고 법인이 개인보다 세제상으로도 굉장히 유리했거든요. 예. 대출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종부세를 법인에게 최고 세율로 적용하기로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종부세를 합산 과세하거나 최고 세율로 이제 적용을 하면 앞으로 법인이 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좀 더 적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런 법이 정책이 나왔던 이유도 그동안 요 몇 년 사이죠. 법인이 부동산을 산 사례가 굉장히 폭증했고 네. 그로 인해서 집값이 뛰어오른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법인이 건물을 사거나 사무실 용도로 사무실 용도로 사무실을 구입하는 건 좀 말이 되지만 이 아파트를 최근에 굉장히 많이 구매했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뭐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용으로 산 거다 뭐 이런 어이없는 이야기도 나왔다는데 사실 좀 넌센스잖아요. 법인이 아파트를 계속 산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규제 지역도 확대됐죠? 예, 맞습니다. 지금 집값이 무섭게 오르던 경기도는 대부분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지금 파주, 김포, 연천이 이제 제외가 됐는데 이 세 곳을 제외하면 거의 경기도의 모든 지역이 지금 규제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잠실, 삼성, 대치, 청담은 이미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한 단계 더 규제를 받게 됐고요. 인천과 대전, 청주도 규제 지역으로 지금 묶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면 청약과 대출 여러 가지 규제가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이 LTV라는 비율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뭐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규제적을 확대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재건축도 어려워집니다. 네, 맞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이 안전진단인데요. 이 안전진단을 좀 까다롭게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이 안전진단 기관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시나 구였는데 이제는 시의 도 이렇게 한 단계 상향 조정이 됐고요. 예. 서류 심사 위주였던 거를 좀 현장 조사를 의무화해서 조사를 좀 더 강력하게 하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이 서울 등 수도권 투기 과열 지구의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권을 주기로 해서요. 이 사실 재건축 대상으로 된 아파트에 살기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많이 오래됐고 낙후됐기 때문에. 근데 실거주자들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실거주를 2년 이상 해야지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정책을 내놨을 때 정부의 의도대로 부동산 시장이 잡히느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겠어요? 네. 일단 이번 규제가 정말 과거 20번의 규제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다라고 봤는데요. 일단은 갭 투자는 확실히 잡힐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이제 나오는 게 그 규제를 제외받는 그런 파주, 김포 이런 데는 지금 풍선 효과가 100%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 규제가 나왔는데 오늘 뭐 정말 그 많은 매물이 쏟아지면서 호가가 뭐 1억 원까지 더 올라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인데요. 예. 그래서 4억 원에 거래되던 김포 아파트가 지금 오늘 4억 7천에 바로 매매가 됐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포는 묶이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럴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하루 만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로 가서 이것들 좀 또 갭 투자를 하려고 또 가고 있는데요. 분명한 거는 또 이렇게 또 파주나 김포에 풍선 효과가 나면 또 여기도 또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이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물론 규제가 저는 100% 완벽한 규제는 없다고 봐요. 큰 틀 안에서 어떤 것을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정부가 좀 규제를 완화시킬 수도 있고 강화시킬 수도 있는데 일단 가장 강력한 거는 이 집은 투기 목적이 아니다. 거주 목적으로 봐라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이 규제들을 좀 악용했던 법인들의 그런 투기 세력이 좀 잡히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른 얘기 해보죠. 개성공단 내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는데 일단 우리 기업들 피해는 없습니까? 네, 다행히도 이제 공동연락사무소를 폭발하고 그 이제 개인의 그 공단 안에 있는 그 기업들의 공장은 아직
뭐 아무런 피해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2016년에 이제 그 입주사가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 120여 개가 지금 그대로 자산을 두고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자산 규모가 거의 1조 원 수준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은 복귀를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도 지금 당장 복귀가 어렵기 때문에 어제 이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이제 그 기자회견을 열고 좀 정부가 협력해달라. 앞으로 피해가 더 있을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자산만 9천억 원. 예. 그리고 이게 투자 손실까지 합치면 지금 1조 5천억 원이 넘는 돈을 손해를 보고 있는데 예. 이 개성공단 기업들이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투자 손실 보전을 위한 민사 소송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그때 정부가 이제 일부분을 좀 수용을 해서요. 보험을 통해서 5천억 원 정도, 절반 정도는 이미 보상을 했습니다. 예. 나머지는 이제 민사 소송을 통해서 개별 기업이 보상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례인데요. 아직까지 1심 판결이 나온 사례가 아직 없습니다. 뭐 4년 넘도록 공개 변론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아쉬운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이제 그 기업 측은 정부가 스탠스를 확실히 해달라. 개성공단을 사업을 종료하겠다는 선언을 해야지만 우리가 폐업 절차를 밟을 수 있지 않냐. 왜냐하면 예. 기업들은 부채가 확정이 돼야지 폐업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사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그게 사실 불가능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이런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어려움은 좀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예, 개성공단 업주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를 믿고 투자를 했는데 예. 정부가 이 개성공단 기업인들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철수를 결정했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으로 인한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건 국가가 보상해 줘야 된다. 이런 예. 입장인데 할땐 민사소송 아직 열리고 있지 않다. 이 말이고요. 네. 자, 주식시장도 지금 남북무제 때문에 많이 요동친 것 같아요. 주식시장은 지금 생각보다 아주 많이 이렇게 요동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런데 이제 특징적인 것들을 보면 방산주가 급등을 했고요. 경협주가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종목을 좀 언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방위산업주의 대부분은 거의 뭐 30% 가까이 상한가를 쳤고요. 이제 남북 경협협력 관련주로 뜨고 있었던 주식은 급락하는 그런 현상을 빚었는데요. 이전보다는 이 북한에 대한 예민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려와 달리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아주 크게 변동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여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예전부터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이전부터 계속 나왔는데 이게 언제 어떻게 될 것인가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가상화폐를 과세하는 걸 이번 세제 개편안에 포함을 해서 7월에 다음 달에 최종 발표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동안 계속 유력했던 게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이 유력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도 양도소득세로 갈 것 같은데 일단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하려면 이 가상화폐 거래 기준시가를 책정해서 매매 차익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아시겠지만 이 비트코인이든 가상화폐든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시세 기준시가를 책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산법이 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거론되는 거는 기타 소득 과세인데 이거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야 돼요. 기타 소득 안에는 뭐 로또 당첨된 것들도 있겠고 뭐 경마에서 수익을 얻은 그런 게임 수익이나 뭐 아니면 강연료 이런 것들은 다 모두가 자발적으로 해야지 되는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기타 소득 과세도 잠깐 이야기는 나왔지만 결국에는 양도소득세로 좀 굳혀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기술의 발달로 소득은 굉장히 다양화되졌는데 세법은 못 따라가는 게 현실이고 맞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가상화폐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세금은 내지 않는다. 네.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수익이 분명히 생기는데 유튜버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에서 쫓기는 어렵다. 뭐 이런 네. 것들. 좀 이게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유튜버 같은 것도 이제 구글이라는 외국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 기업에서 발생한 그 세금을 사실 우리나라가 추적하기 굉장히 그러니까요. 어렵습니다. 근데 가상화폐도 보면 우리나라에 뭐 비트코인 거래소들 많지만 사실 해외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제가 이동영 진행자한테 비트코인을 선물해 줄 수도 있어요. P2B, 그러니까 개인 간 예. 거래가 가능한데 이거를 정부의 시스템 안에서 통제할 수 예.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취득해서 이제 국내로 들여오는 것들까지
때까지는 일일이 추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사실 되게 장기간의 시스템 구축을 할 그런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해외 사례를 보자면 미국은 거의 가상화폐를 주식처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본 이득세를 과세를 합니다. 네, 그래서 1년 안에 팔면 굉장히 높은 세율 40% 가까이 매기고요. 만약 1년 지나서 2년 후에서 5년 안에 팔면 한 10에서 15% 정도 과세를 하거든요. 지금 전 세계가 정말 자본 이득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예.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가장 좋은 것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 돈을 번 사람이 과세 당국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제일 좋은데 그게 어려우니까. 네, 쉽지 않죠. 예.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번 수익을 100%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어떡해요? 1원도 저 하나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정말요? 와, 지금 거의 억대 버신다는 소문이 나서 저 억대로 주식으로 또 이렇게 열심히 네, 부럽습니다. 예. 저도 유튜브 이제 생방송 진행하는데요. 네. 많이 봐주십시오. 미국 주식 관련 유튜브입니다. 예. 구독자 몇 명입니까? 이틀 됐는데 100명이네요. 네, 소득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보고 마칩시다. 미국 5월 소매 판매가 역대 최대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해서도 트위터에 이걸 알렸어요? 예, 지금 미국이 거의 뭐 경제에 올인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매 판매가요, 역대 최대로 증가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고 있다. 예. 네, 많이 쓰고 있다는 건데 왜 많이 쓰는지 보니까요. 그 지난달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찾았어요. 보통 한 800만에서 9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봤는데 반대로 250만 명이나 일자리를 찾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도 늘어나고 또 정부가 한 사람당 거의 1,800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 원 정도를 지원금을 주다 보니까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줘서 예. 소비가 늘어난 거와 비슷한 건데요. 그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5월에 소매 판매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특히 이제 의류 같은 판매는 거의 200% 늘었고 가구는 90%.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 가구는 넉넉지 않으면 잘 안 바꾸잖아요. 예. 근데 가구가 이제 판매율이 100% 늘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신혜리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민심은 숫자다 코너로 돌아옵니다.